그리고 그 스케일링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스케일링을 받으면 좀 피가 나고 이가 시려가지고 양치를 좀 꺼리게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자, 치과에 갔는데 스케일링을 해야 된다. 이걸 이제 우리말로 바꾸면 치석을 제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치석이란 건 너무나 오랫동안 안 닦아서 그 자리에 음식물 찌꺼기하고 세균 부산물이 딱딱하게 굳은 거예요. 때가 낀 거죠. 그런데 집에서 닦을 수가 없어요. 자, 치아 표면 위에 그런 게 붙어 있으면서 잇몸뼈가 내려갑니다. 염증으로 인해서. 그러면 잇몸이 내려가고 나면 잇몸뼈와 잇몸 살에 덮여 있어야 할 뿌리 부분이 드러난 거예요. 그 드러난 뿌리에 지금 뭐가 덮여 있죠? 지저분한 치석이 덮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치석을 떼어내는 거죠. 자, 떼어내고 나면 일단 첫 번째로는 그 치석이 붙어 있던데 인접했던 잇몸의 염증 때문에 피가 날 수 있어요. 치료 과정 중에 피가 나는 거죠. 그 다음번에 치과에서 정말 깨끗하게 닦아주는 과정 중에 뭐가 드러나죠? 내 노출된 뿌리가 공기 중에 드러납니다. 이때 시큰시큰한 느낌이 들 수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깨끗하게 청소가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는 집에 가서 찬물을 먹으면 시립니다. 왜 시리냐면 쓰레기에 덮여 있었던 내 몸의 표면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금 시린 걸 참고 그 자리를 깨끗하게 닦으시면 그 깨끗한 치아 표면에 침이 닿습니다. 그 다음번에 치약이 닿습니다. 침에 있는 칼슘, 그 다음번에 치약에 있는 불소가 그 노출된 뿌리 표면을 다시 단단하게 만들면서 시린 게 없어집니다. 그런데 시리다고 해서 그 자리를 안 닦으시면 그거보다 훨씬 더 빠르게 쓰레기가 덮이면서 시린 게 없어집니다. 그럼 그 다음번에 또 잇몸이 내려갈 거고 또 시린 부분이 늘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스케일링을 깨끗하게 받고 나신 후에는 그 표면이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조금 시리지만 꼼꼼하게 잘 닦으셔야 됩니다. 많이 시리시면 아까 말씀드린 불소 치약을 그 치아 뿌리 표면에 살짝씩 바르고 주무시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예요.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그냥 일반적으로 스케일링은 그냥 어떤 조치이고 뭔가 잇몸 치료는 치료다 이렇게 구분해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그게 다 하나의 과정이라고요. 네, 보통 우리가 치과 안에 전문의라는 게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치주과 전문의라고 하는 건 치아 주변을 치료하는 사람입니다. 그 치아 주변을 치료하는 건 대부분 다 잇몸을 치료하는 거죠. 자, 이렇게 잇몸을 치료하는 거, 그게 바로 잇몸 치료죠. 그 잇몸 치료의 첫 번째는 치아면에 붙어 있는 이물질을 제거하는 행위입니다. 이걸 보통 우리가 치석 제거, 스케일링이라고 그럽니다. 결국 스케일링은 잇몸 치료입니다. 이건 예방이 아니에요. 잇몸 치료를 합니다. 그런데 잇몸 안쪽에 깊은 데까지 치석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잇몸 안쪽까지 기구를 깊이 집어넣으면 아플 것 같아요. 그래서 마취를 조금 하고 깊이 집어넣어서 스케일링을 좀 해보자 라고 하는 것들을 보통 일반인들이 잇몸 치료라고 보통 부르고 있습니다. 결국 두 가지가 거의 같은 치료인데 깊이에만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잇몸 치료의 영역 중에는 또 다른 게 있습니다. 이 오랫동안 지저분한 것들이 치석이 이에 붙어 있으면 이물질에 의해서 내 치아 표면도 손상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떼어내서 끝날 문제가 아닌 거죠. 손상된 치아 표면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내 치아의 일부분까지 제거하는 치료도 있습니다. 이거는 치아의 뿌리 부분을 깨끗하게 닦는, 이것도 잇몸 치료의 일종입니다. 그 다음번에 이 치석이 닿아 있었던 잇몸 살이 있겠죠. 이 부분에도 염증이 있으면 조금 끔찍하지만 그 염증 있는 잇몸을 조금 도려내기도 해요. 이것도 잇몸 치료의 일종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대부분의 잇몸 치료는 깊은 스케일링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건 스케일링은 잇몸 치료의 일종이다. 그러니까 가볍게 생각하지 않으시면 좋겠다. 그리고요, 열심히 닦으시면 치석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인생에서 스케일링이 없어지는 날이 올 수도 있다라는 이 사실도 꼭 믿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럼 스케일링 적정 주기라는 게 혹시 있을까요? 없습니다. 결국 내가 잘 닦으면 6개월이 되든 1년이 되든 스케일링을 할 필요가 없어지는 그런 날이 옵니다. 그런데 내가 칫솔질이 안 되면 보통 한 달이 지나면 치석이 다시 생깁니다. 그럼 내가 칫솔질이 잘 안 되고 있는 사람이다. 그럼 매달 가도 치석을 떼어야 돼요. 스케일링 하셔야 돼요.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어요. 조금 되는 사람이면 3개월 후에 갔는데 조금 치석이 생겼네요. 이런 얘기 들으실 수 있고요. 6개월 만에 갔는데 별게 없네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매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스케일링의 주기는 달라질 것이다. 그리고 6개월에 한 번씩 스케일링을 내가 꾸준하게 받고 있다는 얘기는 6개월 동안 칫솔질을 제대로 안 한 곳이 그렇게 많다라는 걸 치과에서 입증받고 있다라고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라미네이트나 뭐 미백 치료, 교정 등 이제 치아 성형 치료도 되게 다양하던데 이런 치료 중에 좀 되도록 좀 조심하고 좀 권하지 않는 치료가 있을까요? 이게 치아라는 조직은 이 하고 웃었을 때 하얗고 그 다음에 가지런하고 이런 것들은 보통 미적인 요소라 그럽니다. 다른 쪽은요. 평생 동안 이걸 가지고 씹어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아는 단순히 미적인 것 외에 기능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기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능적인 요소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완전히 미적인 목적만으로 치료를 한다 그러면 한 번쯤은 깊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교정치료, 가지런해지면 좋겠어. 이건 맞는 얘기죠. 어떻게 해요? 예뻐 보이기 위해서. 그런데 이 가지런한 이가 만들어지려면 삐뚤어진 이가 펴져야 되고요. 그 과정 중에 어금니의 기능도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교정치료의 거의 대부분은 기능과 심미를 둘 다 가지고 있는 치료예요. 그런데 앞니가 색깔이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나는 이 앞니를 깎아내고 하얀 색깔로 하고 싶어. 이거는 어금니가 만약에 잘 씹히고 있는 경우라면 오로지 미적인 것 때문에 하는 거죠. 그래서 네일을 일정 부분 깎아내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기능적인 면이 전혀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보시는 거를 보통 권하고 있습니다. 깎는 그 치료가 라미네이트인가요? 보통 라미네이트라고 얘기하는 건 치아의 바깥면을 깎습니다. 그래서 많이 깎지는 않아요. 뭐하고 비슷하냐면 네일 붙이는 거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치아를 깎고 거기에 젤네일 손톱 같은 하얀색을 붙여주는 겁니다. 하지만 그 두께만큼은 치아를 깎아야 돼요. 그 다음번에 이건 치아의 모양 자체가 이상해. 그럼 치아를 완전히 돌아가면서 다 깎습니다. 그렇죠. 많이 깎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다른 모양의 다른 색깔의 이를 끼우는 거. 이걸 보통 우리가 크라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실제로 라미네이트는 정말 색깔만 바꾸거나 아니면 정말 조금 삐뚤어진 걸 바로잡을 때만 쓸 수 있어서 대부분의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옆에서 저 사람은 라미네이트를 해서 이가 가지런해졌어.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면 대부분 다 라미네이트가 아니고 크라운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즘에 그런 치료하는 분들이 많은가요? 생각보다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권하는 건 우선 1순위는 삐뚤어진 걸 피고 싶다. 그러면 내 이를 깎거나 하지 말고 교정치료하는 거를 1순위로 선택해 보시면 좋겠어요. 라고 권하는데 교정치료는 사실 기간도 오래 걸리고 장치도 붙여야 되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빨리 가지런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크라운이나 라미네이트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근데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올바른 방법을 하려면 힘도 들고 노력도 들고 시간도 걸리는 겁니다. 빨리 가려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흔히 말하는 부작용이라는 게 그리고 좀 불완전한 것들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에요. 그리고 치과 치료하면 가장 이제 악명이 높은 게 신경치료인데 신경치료를 안 받고 차라리 이를 빼고 임플란트를 하겠다 이런 분들도 있는데 이런 분들께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뭐가 됐든 간에 내이만한 건 없습니다. 신경치료는 과정이 복잡하고 정말로 오랫동안 관리가 안 돼서 충치가 깊이 안쪽까지 들어가서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일이에요. 그런데 내부의 신경을 완전히 다 제거한 상태라도 치아의 바깥 부분이 건전하면 씹는 맛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이걸 보통 우리가 식감이라고 합니다. 파삭파삭해 쫀득쫀득해. 임플란트는 그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밥을 먹는 맛이 많이 떨어져요. 그리고 뭐가 됐든 간에 망가졌어도 내 치아만한 거는 없다라는 생각이에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게 끔찍하지만 내 손가락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어떻게든 감각이 조금 떨어지고 그렇다도 고쳐서 내 손가락을 쓰는 게 맞지 이걸 잘라내고 인공 손가락을 끼워 넣자라고 하면 누가 생각해도 내 손가락만 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힘들고 불편한 건 사실은 치료하는 치과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빼고 임플란트 심고 싶은 생각이 치과의사한테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환자와 치과의사가 손붙들고 어떻게든 누구의 치아를요? 환자 본인의 자연 치아를 지키려는 신경치료 노력하는 이런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임플란트를 하면 왠지 가짜이니까 튼튼하지 않을까 싶은데 임플란트를 해도 양치질이 중요하다고요. 임플란트는 사실은 티타늄이라고 하는 금속 재질의 기둥이 뼈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럼 뼈하고 딱 붙어 있는데요. 이 제일 윗부분에는 잇몸 살하고 만나고 있겠죠. 결국은 치아와 똑같은 세균이 붙을 수 있는 위험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머리는 닦으실 필요가 없겠지만 살과 닿아 있는 잇몸과 닿아 있는 그 부위를 깨끗하게 닦지 않으시면
내 치아가 망가지는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로 잇몸뼈가 망가집니다. 그러니까 관리하지 않으시면 임플란트도 내 치아하고 똑같이 빠질 수 있는 구조물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인공물질이라고 평생 동안 꼼짝 않고 그 자리에 있는 그런 상황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그 사랑니는 좀 빼는 게 좋다고 하셨어요. 그 이유가 뭔가요? 일단 사랑니는 몇 가지의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는 완전히 뼛속에 쏙 들어있는 경우입니다. 아무도 몰라요. 엑스레이를 찍어봤더니 뼈에 덮인 저 속에 있어요. 자, 이 경우는 나이가 현재 40이 넘었다. 50이 넘었다. 이런 경우면 그동안에도 뼛속에서 별 문제 없이 살았는데 앞으로 별 문제가 없을 것 같다.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정도 엑스레이 찍어가면서 별 문제 안 일으키는지 데리고 살아보자.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가 문제를 일으키는 건 뭐냐면 치아 머리 부분에 얇은 막이 있는데요. 뼛속에 들어있을 때 치아 머리와 얇은 막 사이에 물이 차기 시작하면 물주머니가 풍선 불듯이 불어납니다. 그러면 그 물주머니에 의해서 앞에 치아에 뿌리가 녹아서 없어진다든가 아니면 뼈가 녹아서 없어진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가능성입니다. 다 그런 게 아니고요. 하지만 그 가능성을 알면서 데리고 살아야 될 이유는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 예방적으로 발치하는 게 좋겠어요. 라고 말씀을 드려요. 두 번째 경우는 사랑니가 뼈에 묻혀 있는데 일부분이 입 바깥으로 나온 겁니다. 근데 나온 게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안 보이는 경우가 더 많대요. 그럼 누가 덮고 있어요? 잇몸 살만 덮고 있는 겁니다. 뼈 바깥으로 나왔는데 내 눈으로 보이진 않아. 이런 경우가 덮고 있는 잇몸 속으로 음식물이 들어가서 사랑니 있는 자리 같은데 여기가 부었어요. 여기가 아파요. 이런 분들은 대부분 다 부분적으로 매복되어 있는 사랑입니다. 뭐가 들어가고 있는 거죠? 음식물 찌꺼기가요. 세균이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선택의 여지 없이 빨리 빼시라고 그럽니다. 그 두 가지 다 예방적으로 발치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사랑니가 정말로 앞에 어금니처럼 기가 막히게 나와서 이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 조건은 위에 사랑니나 아래 사랑니가 서로 만나서 기능을 하고 있을 때 이때는 잘 닦으면서 쓰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그러니까 대다수는 사랑니를 예방적으로 빼시는 게 좋겠고 가급적이면 빨리 어렸을 때 미리 빼는 게 예방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치과 치료하면은 이제 다들 걱정하는 게 내가 받는 치료가 과잉 진료가 아닐까? 이런 걱정을 많이 하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조언이나 팁을 주실 수 있을까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왜냐하면 어느 치과에서 어떤 진단이 일어나는지를 제3자가 판단하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치과 의사도 사람인지라 얘기를 들어보면 이 사람의 얘기가 맞는 얘기인가 논리적으로 납득이 되는 건가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료가 정말 적절한 거고 내가 좋은 치료를 받고 있는가는 내가 치과 의사의 설명을 충분히 알아들었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비용이 얼마 들 건가 혹은 이 치과 의사가 어느 대학을 나왔나 이런 거 들여다보지 마시고 이분하고 얘기해서 누구야? 치과 의사와 얘기해서 병원에 있는 상담실장이라든가 이런 사람과 얘기하는 치과를 피하시고 치과 의사가 충분히 설명하고 그 설명을 내가 충분히 납득하고 동의할 수 있는 치과를 찾으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렇다 보면 첫날은 가서 치과 의사 얘기만 좀 들어보고 오고 이 사람은 내가 납득할 수 없는 얘기인 것 같아. 그리고 자꾸 무언가 치료를 강요하는 것 같아. 그럼 다른 데 가봐야 되죠. 그래서 몇 군데 다니시면서 치과 의사의 사람 됨됨이나 이런 것들을 보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돼서 좋은 치과 의사를 만나면 사실 평생 동안 정기적으로 다니면서 내 주치의로 삼을 수 있으면 그게 가장 안전하고 마음 편하게 건강관리 받으실 수 있는 길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치아 하나의 가치가 1,000만 원에 달한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어떻게 그렇게 큰 금액이 되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법원에서 나오는 서류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치료비 추정서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누구랑 싸워서 앞니가 하나 빠졌어요. 그럼 이 사람한테 얼마나 물어주면 될 것 같아요? 라는 게 필요하겠죠. 이때 치과 의사한테 물어봅니다. 그럼 이 사람 앞니가 하나 빠졌는데 나이는 몇 살이고 이 사람이 죽을 때까지 이 앞니 빠진 걸 가지고 어떻게든 해놓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가 연관성이 있어요. 치아의 위치가 어디냐?
이 사람의 나이는 몇 살이냐, 그다음에 직업은 뭐냐, 이런 다양한 것들을 가지고 치료비를 추정합니다. 이 추정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략적으로 추정에 따라서 뭐 적게는 한 1,000만 원에서 많으면 한 3,000만 원까지도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이게 세월이 흘러가면서 시대가 바뀌면서 치료비 추정하는 방식이 달라졌지만 그래도 현재까지는 그래도 치아 하나는 1,000만 원쯤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아 건강이 전신 건강이랑 연결됐다고도 하셨는데 왜 그런 건지. 우리 몸에 혈관이 열려 있는 데는 한 군데도 없대요. 왜 그러냐면 혈관 속으로 세균이 직접 들어가면 그 세균들이 피를 타고 온몸을 돌아다닌답니다. 그럼 심장에도 가고 뇌에도 가고 잘못하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대요. 그래서 우리 몸에 혈관이 열려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피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지혈을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세균이 그 안으로 들어가면 안 되니까요. 그런데 염증 상태의 잇몸 안쪽은 혈관이 완전히 열려 있답니다. 근데 우리나라 국민의 대부분이 잇몸 질환을 가지고 있대요. 그럼 결국 국민 대부분이 혈관이 열려 있는 채로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잇몸 세균과 그 잇몸 세균이 만든 염증 물질이 피를 타고 온몸을 돌아다닌답니다. 뇌졸중과 연관성이 있답니다. 치매와 연관성이 있고요. 당뇨병, 고혈압, 심장질환, 그리고 신장질환, 이런 전신질환과 잇몸 질환이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답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살려면 몸 안으로 들어가는 세균의 입구를 관리해야 됩니다. 여기가 바로 잇몸이에요. 그래서 치과의사는 충치치료하고 임플란트 심는 사람이 아니고 전신 건강에 입구를 지키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입구는 매일매일 본인이 스스로 닦아서 관리해야 되는 거죠. 건강하게 살려면 치매 안 생기고 그다음에 심장질환 없이 1순위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일, 칫솔질입니다. 저서 제목처럼 자연 치아를 오래 유지하는 게 좋다는 이제 그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선생님께서 보신 환자분 중에 자연 치아 유지를 가장 오래 하신 분, 그 환자분의 나이랑 좀 사례를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게요. 전체 치아를 다 자신의 치아로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 일부분을 자연 치아로 유지하신 분도 있고 뭐 경우에 따라 많이 다르겠지만 그냥 기억에 남는 분은 제 기억으로는 70 조금 넘으신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모든 치아가 30대 같습니다. 크게 떼우신 데도 없고 잇몸뼈 높이도 거의 제자리에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젊으셨을 때부터 한 번 이를 닦으면 20분씩 닦으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꼼꼼하고 세밀하게 관리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잇몸뼈가 유지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잇몸뼈는 나이가 든다고 없어지거나 내려가는 뼈가 아닙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얘기는 관리 안 된 세월이 길었다라는 겁니다. 오늘부터 마음을 잡고 닦으시면 지금 있는 내 치아, 자연 치아 죽을 때까지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동안 여러 방송이나 유튜브 등에서 짤막짤막하게 칫솔질의 중요성에 관련된 얘기를 드렸고 또 방법에 관련된 얘기도 드렸습니다. 오늘도 그렇고요. 예. 조금 더 쉽게 그리고 좀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보시라고 사실 책을 좀 쓴 게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책도 사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영상 속에서 칫솔질하는 방법 조금 더 꼼꼼하게 보시고 매일매일 내 치아, 자연 치아를 살린다라는 심정으로 명상하듯이 저녁 시간 칫솔질로 마무리하시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